새벽 4시 모두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 명숙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백석 규모의 큰 식당이었지만 식자재만큼은 명숙이 직접 골라야 했습니다. 생선의 아가미 색깔을 확인하고 배를 눌러보며 탄력을 체크했습니다. 채소는 하나하나 들어서 무게를 재보고 잎의 색깔을 살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미 명숙을 알아봤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좋은 거 골라주세요. 명숙의 손길은 빨랐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오전 7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기본 준비를 혼자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 김기태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명숙이 이미 몇 시간째 일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 대목이 몰려오기 직전이면 그는 늘 같은 말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거래처 사람들하고 미팅이 있어. 하지만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명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작 다시 돌아오는 건 매번 술에 쩌든 냄새를 풍기며 밤 10시 이후였습니다. 명숙은 그 시간까지 늘 식당에 남아 영업이 끝난 후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재료비를 계산하고 직원 급여를 책정하느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늘 자정을 넘겼습니다. 명숙의 이런 생활이 1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기태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질타는 계모 때문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알고 있기에 두 아들들에게도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첫째 아들 김민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는 손수 죽을 끓여 먹이고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막 재혼했을 무렵 사춘기였던 둘째 아들 김민호의 일탈에도 당연히 엄마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수습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호가 군대에 간 후에는 면회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매달 찾아가서 민호가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잡채를 들고 갔습니다. 두 아들의 생일에는 언제나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재가 결혼할 때는 결혼 준비를 모두 명숙이 맡았습니다. 신부집에 보낼 함부터 신혼집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날 때는 명숙이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려 며느리가 몸조리할 수 있도록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손자들이 아플 때는 맞벌이하는 민재와 며느리를 대신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네 배로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기태와 재혼 후 빚을 내어 시작한 20평 남짓의 식당은 번창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고 직원도 2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명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작은 건물 사서 가게 확장하는 건 어때요? 기태는 동의하였고 부동산 등기는 그의 명의로 올라갔습니다. 5년이 지나고 식당은 점점 매출이 증가하여 지역 맛집이 되어 건물 가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여전했습니다. 아침 늦게 나타나서 오후에 외출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구 만났어요? 아, 그냥 지인들이야. 당신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는 동안 명숙은 설날에도 추석에도 자신의 생일에도 쉬지 않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건물과 사업체를 합쳐 50억 가까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더 늦어졌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보였지만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작년 겨울 그 모든 일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날도 명숙은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도록 기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1시쯤 김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뇌출혈로 혈관이 터져서 뇌압이 올라간 상태라 즉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예우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식당과 병원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쓰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명숙 자신이 쪽잠을 자며 야간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태는 석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명숙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식당 운영, 간병, 병원비 조달.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김민재와 김민호는 가끔 병원에 얼굴을 비쳤지만 각자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간병은 오로지 명숙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연히 명숙의 몫인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기태의 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명숙은 그들의 얼굴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김민재와 김민호가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옷차림에 표정도 사뭇 진지했습니다. 김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속인이에요. 어머니는 혈족이 아니시니까. 순간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혈족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김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시기 전부터 재산 관리는 다 어머니가 하셨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궁금해요.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명숙이 반문했습니다. 무슨 뜻이니? 식당 매출이나 건물 임대료 같은 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로 많이 들어간 건 알지만 그래도 이상해요. 김민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머니가 이미 상당 부분을 챙기신 것 같아요. 아버지 의식 없으실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단 한 푼도 빼돌린 적 없어. 수익이 나는 대로 식당 운영과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갔어. 그래도 의심스러워요. 장부 같은 것도 어머니가 다 관리하셨으니까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민호의 말에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거니? 김민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둑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 모든 재산은 저희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동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김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아버지 옆에 있어주신 건 인정해요. 그래서 저희도 양심상 그냥 가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상속 정리가 끝나면 어머니한테도 시골에 있는 작은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배려한 거 아닌가요? 명숙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일궈낸 것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유산이냥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 앞으로 내려온 그 재산,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이에요. 김민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에 건물 등기부등본이 모든 게 아버지 명의잖아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도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어머니의 노고가 있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을게요. 법적으로는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단호한 김민재의 표정을 보자 명숙은 더 이상 이 둘을 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김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 집을 써야 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서 짐을 쌌습니다. 15년 동안 정들었던 살림살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손에 잡힐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재와 김민호를 위해 장만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실은 트럭이 왔습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정성스럽게 꾸몄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재와 김민호는 명숙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웅의 말도 인사도 없이 마치 집을 비워주고 떠나는 세입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명숙이 향한 곳은 재혼전 사두었던 경기도 외곽의 조그만 빌라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숙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15년 동안 50억에 달하는 재산을 혼자 힘으로 일군 여자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자신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웠던 아이들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습니다. 15년간의 희생과 헌신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일까요? 명숙은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취업 걱정을 함께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흘을 울고 난 후 명숙은 눈물을 멈췄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숙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혼자 살면서 터득한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50억이라는 재산을 혼자 힘으로 일궈낸 여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허름한 그 작은 집에서 흐느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숙이 찾아간 곳은 서초동의 한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시 상담 예약한 최명숙입니다. 접수 직원이 명숙의 차림새를 훑어봤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간단한 상담 접수를 마친 명숙은 5분 후 김영석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명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식당을 운영했는지, 남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적은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장을 보러 간 이야기부터
혼자서 장부를 정리했던 이야기까지 김영석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재산 규모가 50억이라는 말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증명 자료로는 장부, 거래 내역, 직원들 증언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100% 미리 장담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나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과장 없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측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상당 부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숙은 바로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5년간 모아둔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부터 장부, 통장 내역까지 박스 몇 개 분량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김기태가 실제로 한 일이 얼마나 적은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명숙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CCTV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오래된 건 서버에 백업되어 있어요. 법정 제출용이면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하드디스크에는 명숙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반면 김기태는 가끔 나타나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식당 직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가장 오래 일한 김 씨부터 찾아갔습니다. 언니,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김기태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언니가 본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신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뭐. 도와드릴게.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사람들도 명숙의 진심을 알고는 모두 협조해 주었습니다. 명숙은 15년간 거래해온 식자재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채소 도매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진술서 하나만 써주실 수 있어요? 도매상 사장은 난감해했습니다. 그런 걸 써주면 나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을 쓰는 건데 무슨 문제가 돼요? 15년 동안 사장님이 김기태 얼굴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지? 항상 사모님하고만 거래했으니까? 그거면 돼요. 결국 그 사장도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숙의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명숙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서류들을 전달할 때는 박스 3개 분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실 때 예상 질문들에 대비해서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다음 일주일은 증언 연습이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사실 위주로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명숙은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15년간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김민재와 김민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들 역시 만만치 않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김민재와 김민호가 법정 상속인이며 명숙이 김기태의 사망 전부터 재산을 임의로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숙의 변호사는 15년간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김민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총괄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신문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식자재 매입, 직원 관리 모두 명숙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는 15년간 일했던 식당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일관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장인 김기태는 주로 오전에 잠깐 나타났다가 점심 전에 외출했고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사모님인 명숙이 모두 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사장님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와서 카운터에서 돈만 빼가지고 가셨지. 진짜 사장님은 사모님이었어요. 저 포함 전 직원들은 업무에 관한 모든 지시를 사모님한테 받았거든요. 서류에 사인할 때만 나타나셨는데 내용은 안 읽어보시고 그냥 사인만 하고 가셨죠. 또 다른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김기태는 일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신문 보거나 주차장에서 담배만 피우시다 늘 사라졌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명숙의 변호사가 CCTV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수년간의 CCTV를 살펴본 결과 김기태 씨가 실제 식당 운영을 위해 움직이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업체 8곳에서 제출한 진술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진술에 따르면 15년 동안 김기태 씨와 직접 거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주문과 가격 협상, 계약은 원고 최명숙 씨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김기태 씨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명숙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15년간의 일상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간 일, 식당에서 주방장 역할을 한 일, 밤마다 장부를 정리한 일, 남편이 쓰러진 후 간병까지 맡았던 일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민호가 3년 전 도박으로 진 빚 2억 원을 제가 가게 수익으로 갚아줬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과 채권자 확인서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김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왜 그 돈으로 빚을 갚아줬겠습니까? 은행 이체 기록과 채권자 확인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숙의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인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원고인의 개인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피고인의 도박 비탕감에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생활비와 식당 운영비로만 지출되었습니다. 15년간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원고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개인 통장에 거액이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했던 기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원고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깊은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기태가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의 객관적 기록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명숙의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15년간의 객관적 기록들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새벽 시장 주차장 입출차 기록, 식당 운영 시간, 세무서 신고 내역,
직원들의 일관된 증언, 원고가 이 재산의 실질적 형성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재산을 빼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이윤을 챙기지 않고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산을 빼돌린 사람의 행동입니까?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최명숙이 피상속인 김기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 중 70%를 원고의 기여분으로 확정한다. 피고 김민재, 김민호는 해당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을 분할할 의무가 있다. 김민재와 김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35억 원을, 피고에게는 15억 원을 각각 귀속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민재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김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승리였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김민재가 명숙에게 다가왔지만 명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민호도 뒤에서 불렀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건물과 사업체 지분은 명숙 70%, 김민재와 김민호 각각 15%로 등기 정리되었습니다. 세금은 분할 납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명숙이 운영권을 가지고 매월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민재와 김민호는 처음으로 자신들 명의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비록 15%씩이었지만 월 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원이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비워둔 가게는 직원들이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 매출도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명숙은 다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민호가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새벽 5시였습니다. 명숙이 시장에서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김민호는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려고요. 김민호의 당당함에 명숙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 지분도 15% 들어가 있잖아요. 엄연히 제 가게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명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김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가게가 잘 돼야 제가 받는 돈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김민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뻔뻔함 뒤에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도박으로 인생 망가지고 이것저것 해봐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명숙은 김민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뻔뻔한 듯 하면서도 솔직한 그의 말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가게는 제 것이기도 하니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명숙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김민호의 이런 이상한 논리의 당당함이 명숙을 종종 웃음 짓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물 흘리며 사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날부터 김민호는 명숙이 부르지 않아도 매일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어설펐지만 명숙과 함께 시장에 가서 어깨 넘어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한 생선을 구별하지 못해서 혼나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방에서도 직원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칼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간을 맞추는 법. 30이 넘어서 처음 배우는 일이었지만 김민호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민호는 제법 쓸만한 보조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명숙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많이 늘었네. 명숙의 첫 칭찬이었습니다. 김민호는 기뻤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김민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짜리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김민재는 한 달 넘게 고민했었습니다. 동생이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고 집에서 내쫓았던 것. 그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물어왔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 집에 언제 가? 할머니가 만든 소갈비찜 먹고 싶은데. 아이들에게는 명숙은 태어났을 때부터 늘 함께 있어준 친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것도, 입학식에 와서 함께 사진 찍어준 것도 모두 명숙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결국 아이들을 핑계 삼기로 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명숙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명숙의 마음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김민재를 보는 순간 올라오던 차가운 감정이 아이들의 환한 미소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명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민재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왜 할머니 집에 안 가? 큰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요즘 엄청 바빴어. 그럼 내가 할머니 도와드리면 돼. 작은아이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재는 그 웃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신이 그 웃음을 빼앗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작은아이가 명숙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명숙은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요즘 재미있게 보는 만화 이야기까지. 명숙은 아이들의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민재는 멀찌감치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할머니와 손주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할머니보다 더 다정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김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망쳤다는 것이, 아이들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빠도 와서 같이 먹자. 큰아이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미웠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넌 계속 거기 서서 뭐해? 명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김민재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김민재는 멀찍이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직접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김민호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일했고 김민재도 아이들 때문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명숙과 민호는 함께 가게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익을 지분대로 계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좋았네. 명숙이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고 나서 매출 많이 늘었죠? 김민호가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뻔뻔해도 솔직한 이 녀석이 미웠다가도 귀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도움돼.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해. 그죠? 저도 이제 제법 쓸만하죠? 김민호가 으쓱거렸습니다. 30이 넘어서 처음 칭찬받는 일에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철없이 나이만 먹은 애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번 깨진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 60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명숙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김민호가 새벽 일찍 명숙을 데리러 집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장에 가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조금씩 쌓여가고 그간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